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화토금수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화살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서로 상생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써 있고 이 글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에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 이와 유사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는 목을 도와주고 목은 화를 도와주고 뭐 이런 류의 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상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가 모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들인데 이 에너지들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극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오행의 상생을 공부를 하실 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문자적인 의미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나타내고 토라는 것은 땅을 나타내고 금이라는 것은 쇠를 나타내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그 문자적인 의미에만 빠져 있으면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뭐 목생화 했을 때 나무가 많으면 이제 불을 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금생수 같은 경우에는 금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쇠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쇠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의 상생을 공부하실 때요. 이 하나하나의 이 문자적인 의미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뭐 세금자라 그래서 이 금이 세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숫자라 그래서 이 수가 물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목화토금수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많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지 한 가지 문자에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나무라고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 세상에 뭐 싹이라든가 땅 위에 솟아나는 싹이라든가 아니면은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화라는 것은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햇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은은한 달빛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토라는 것은 이 만물이 성장하는 대지, 땅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금의 의미예요. 이 금을 단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실을 나타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중에 이 금이라는 것이 가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루로 따지면은 이제 저녁 때 해가 질 무렵 그때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나타나는 그 결실, 열매, 그리고 다 자란 곡식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이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그냥 그 물 자체다. 뭐 강이나 바다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주위가 다 물이거든요. 흔히 양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명체는 반드시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달 탐사를 할 때 이제 그 로켓을 타고 이제 우주인들이 달에 가잖아요. 가면은 뭐부터 찾습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찾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 말은 곧 물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한번 볼까요? 이 수생목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수생목. 수라는 것은 목을 생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은 곡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을 나타내는 것이 뭐 나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농작물들은 비가 와야만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작물들은 비가 와야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화분에 있는 화초 하나도 물을 받아야만 자랄 수가 있죠. 물이 전혀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생목이라는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생화라는 게 있는데, 이 목이라는 것은 불이 강해지도록 돕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장작불을 피더라도 나무를 갖다가 계속 놓으면 이제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더욱 강하게 불이 세지니까, 이 목생화라는 것은 목이 화를 생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토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불이라는 게 그 땅을 갖다가 생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가 있으면 태양이 땅을 비춰야 땅이 그 기름지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겨울에 추수가 끝나고 그 불을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추수 끝난 그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재로 변하면서 그게 그 땅에 토양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거름이 되는 거죠. 그 재가 땅에 거름이 돼요. 그러면서 땅이 기름지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생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금이라는 것은 곡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생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곡식이 열리기 때문에, 이 토생금은 그 땅이 이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결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생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금이라는 것을 쇠로 생각을 하면 쇠에서 물이 나온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석수라는 말도 해요. 이 돌에서 그 물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막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그 세금이라는 이 금이라는 한자에만 이렇게 그 빠져가지고 이 세 금자에서 이 물숫자를 유출해 내려고 하니까 잘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결실, 열매,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곧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생금하고 금생수하면서 다시 이제 수라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니까, 이 세금자라는 것이 열매를 봤을 때 항상 그 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씨라는 것은 다시 또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씨에는 반드시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씨는 딱딱해서 쇠처럼 딱딱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땅에 들어가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실을 나타내는 세금자에는 반드시 그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생수한다. 그래서 곡식의 수분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극이라고 할 때 이 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극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이 옆에 이 칼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도자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칼로 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생화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이제 하나만 건너뛰면, 화만 건너뛰면 목하고 토가 만나거든요. 그럼 목국토가 되고, 그리고 토생금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만 건너뛰면 토국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오행끼리는 서로 생하는데, 그걸 하나만 건너뛰면 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금목,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목국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목이라는 것이 뭐 나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국토라는 얘기는 토가 목이 토를 극한다 이런 뜻인데요. 왜 목이 토를 극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그 나무라든가 무슨 뭐 벼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은 그 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있어야지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은 그 땅이 죽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농사를 매년 짓는 게 아니라 뭐 1년 농사를 지었으면 그 다음 해 1년은 쉬었다가 또 다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휴식 연제가 있었거든요. 이 논이라는 것도. 그리고 땅에도 나무를 어느 정도 좀 듬성 심어야지 너무 빽빽하게 심어버리면 이 땅이 다 망가지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나무가 많으면 땅이 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국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는 또 수를 극한다고 했거든요. 토국수.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전라북도에 그 새만금 그 간척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를 갖다가 땅으로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가 그 다 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토는 수를 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국하라는 것은 또 수는 화를 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야 당연하죠. 불이 났을 때는 물도 끄니까. 그러니까 이 상생에 비해서 이 상극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화극금이라는 것도 뭐 불은 곡식을 태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금이라는 것이 결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창고가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그 전에 예전에 그 과학이 발달하기 전의 시대에는 곡식을 거두면 땅 속에다가 이제 그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뭐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럴 테니까 불이 한 번 나면 곡식을 싹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장한 곡식을 땅 속에다가 묻었다고 하는데 뭐 불이 쇠를 재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한다. 그래서 화극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극목이라는 것이 뭐 생각을 할 때 이전 다른 책들 보면은 금이라는 게 이제 쇠니까 도끼로 쇠로 된 도끼로 나무를 쳐서 잘라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해가 쉽잖아요. 쉬운데 이 금이라는 것이 꼭 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나타낸다, 결실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생수 한다 그랬잖아요. 이 열매 곡식에는 그 씨 안에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 열매나 곡식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데 이 수를 건너뛰어서 목으로 가면 그러니까 수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열매에. 그러면은 딱딱하게 굳은 그런 그 열매라면은 그런 것은 그 나무가 자라는데 오히려 곡식이 자라는데 오히려 해가 되겠죠. 수분이 전혀 없고 딱딱하게 굳은 곡식은 오히려 그 새로운 그 새싹이 자라는데 그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굳은 열매는 나무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오행의 상생이나 오행의 상극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사주 명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주를 분석하는 것도 이게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됐느냐 이런 걸 막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행의 상생 상극을 배웠으니까 지난번에 그 배웠던 그 음양 오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하도낙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목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화라는 게 있고 토, 금, 수 이렇게 이제 상생 순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 태양이 밑에서 이제 하늘 위로 떴다가 이렇게
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쪽을 동쪽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동쪽으로 하면 해가 이 땅 밑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이걸 이제 바꿨어요. 이거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태양은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뜬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해가 뜬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된다는 거니까 밤새 사람들이 자다가 이제 새 아침이 밝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계절로 따지면 처음 시작하는 봄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생명으로 따지면 이제 새 생명, 새싹이 땅 위에 딱 올라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목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목이라는 것이 새싹을 나타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가 딱 떠가지고 이제 그 해가 떠가지고 남쪽에 딱 떴을 때, 아, 이때는 가장 더울 때죠. 가장 더울 때 해가 이제 중천에 딱 뜬 거예요. 그때는 가장 더울 때니까 그 가장 덥다는 그 뜨거운 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 딱 질 때, 이때는 해가 지는 거니까. 해가 진다는 얘기는 그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이 지나서 이제 그 가을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계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또 결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금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라는 것은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이제 달이 뜰 때, 그때 가장 추울 때니까 이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그 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물이 차가우니까 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동이 목을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서가 금을 나타낸다는 거, 이 방향적인 감각은 아시겠죠? 그리고 남쪽이 화를 나타내고 북쪽이 수를 나타내고요. 토는 이 중간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뭘 하냐면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조종작용을 하는데 계절로 따지면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 사이의 환절기, 여름하고 가을 사이의 환절기,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 사이의 환절기, 겨울에서 봄이 올 때 그 사이의 환절기. 그래서 진술충미 네 가지의 그 환절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또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동쪽을 향해서 점이 3개, 5개가 찍혀 있으니까 이때는 38이라고 했고 서쪽을 향해서 이 점이 4개, 5개가 찍혀 있으니까 여기는 49다. 뭐 이런 식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라는 게 2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목이라는 게 3을 나타내고 이 중앙은 5를 나타내고 화가 2고 금이 4인데 여기에다가 5를 더한 거예요. 5를 더하니까 38이 나오고요. 50, 27, 49, 16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런 개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유라는 분이 이걸 보고 이제 숫자적인 개념을 알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대유라는 분이 활동했을 시기가 어림잡아서 한 5천년 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문자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수리적인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원시시대, 좀 심하게 말하면 원시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1, 2, 3, 4, 5, 6, 7, 8, 9까지 1, 2, 3, 4, 3에다가 그러니까 5까지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5를 더하면 10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개념을 이제 0이라고 하고 다시 1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십진법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작정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청간지지에서 이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절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가는 10개인데 지지는 12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에 관련되는 것이 인묘고, 그리고 화는 오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지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목에 해가 뜨는 쪽이니까 해가 뜨는 쪽이 목이다.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목에 해당되는 지지가 뭐냐면은 인하고 묘죠. 그렇잖아요. 인하고 묘잖아요. 그러면 인이라는 게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할 때 자축인 해서 세 번째죠. 세 번째니까 3이죠. 그렇잖아요. 이 숫자라는 게 3이, 목이 3에 해당되는 이유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자가 첫 번째 나와요. 자가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자의 그 동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첫 번째 1번이고요. 이 목이라는 것은 인하고 묘가 그 목에 해당하는 지지인데, 인이라는 것이 자축인 해서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3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조건 5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에다가 5를 더해주면 8이니까 3하고 8이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화로 한번 가볼까요? 화는 2하고 7이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장 뜨거우니까 이때를 이제 화라고 하고,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그리고 12지지로 따지면 5하고 4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 화살촉 모양처럼 생긴 오자하고 뱀에 해당되는 그 뱀사자를 써서 4, 이 두 가지가 이 12지지에서 화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5가 몇 번째인가 볼까요? 자축인묘 진사오 7번째죠. 그렇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 5가 7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에 해당되는 숫자가 7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 5를 더해준 게 5를 더해준 게 2에서 5를 더해주는 게 7이니까 2하고 7이 이제 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자축인 할 때 인이 세 번째에 해당하니까 3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5 더해줘서 3하고 8이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화라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 5 할 때 5가 7에 해당이 되니까 7 빼기 5는 2니까 2하고 7이 화에 해당이 되겠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모르신다면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장명을 할 때 숫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에 해당이 되는 게 38이고 화에 해당이 되는 게 27이고 이런 숫자를 왜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름을 지을 때요.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숫자, 사람의 그 핵수 있잖아요. 그 한자의 핵수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때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목은 38, 화는 27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 그 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원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것은 숫자가 4하고 9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또 해볼까요? 자축인묘. 그 묘라는 것은 목을 나타내는데 이게 네 번째예요. 진사오미 신. 신이 몇 번째죠? 신이 9번째죠. 그럼 금에 해당되는 지지는 신하고 유거든요. 신하고 유가 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이 몇 번째죠? 9번째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9번째입니다. 그래서 4하고 9가 금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수는 왜 1번일까요? 당연히 수가 자가 처음에 나오니까 자하고 해가 12지지에서 수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자라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자축인묘하면서 자가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는 1번에 해당이 되고 거기다 5를 더하면 6이니까 1과 6이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토는 5하고 10이잖아요. 왜 5하고 10일까요? 자축인묘진 해서 진이라는 그 토기운이 5번째거든요.
그래서 5하고 10이 토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숫자는 이제 다 밝혀졌네요. 처음에는 제가 38, 27, 5049, 16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숫자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다 밝혀졌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지지에서 그 몇 번째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그 숫자에서 5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제 두 글자가 다 나오니까 목은 자축인에서 인이 세 번째니까 38이고요. 화는 자축인묘 진사오 해서 화가 일곱 번째니까 27이고요. 금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해서 신금이 아홉 번째에 해당되니까 4하고 9고요. 그리고 수는 자가 첫 번째니까 1하고 6이고요. 토는 자축인묘 진이 바로 그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하고 10이 토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번에 제가 그 봤던 음양오행의 성립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목이라는 것은 이제 봄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목화토금수에서 목이 처음 나오잖아요. 처음 나오고 이게 이제 목이라는 게 그 새싹 처음 생명 농사 지을 때 땅 위에 솟아나오는 그 새싹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것은 봄에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절로 봄을 나타낸다. 그리고 화라는 것은 가장 뜨거울 때니까 여름이 가장 더우니까 화를 나타내고요. 토는 환절기를 나타내고 금이라는 것은 이제 결실을 나타낸다고 했죠. 결실, 열매 뭐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니까 추수를 하고 그러니까 금이 가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수라는 것은 겨울은 가장 춥거든요. 추우니까 물이 춥잖아요. 물이 참 물속에 들어가면 추우니까 차가우니까 이 수가 겨울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로 따지면 그런데 하루로 따지면 아침에 해가 떠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밤새 잠을 잘 때, 밤새 깜깜할 때보다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죠. 그리고 처음에 해가 뜨면서 이제 시작을 할 때니까 이 아침이 모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낮에 가장 더우니까 이 화가 낮에 해당이 되고 그 토라는 것은 그 사이를 말하고 이 금이라는 것은 저녁 때, 쌀쌀할 때, 그리고 밤에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떴을 때 추우니까 잠잘 때 그때는 이제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제가 하루낙서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덥고 그리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이제 달이 떴을 때 그때가 이제 추우니까 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나무가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을 나타내고요. 태양은 뜨거운데 보통 뜨거운 불은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소방 무슨 포스터 같은 거 볼 때도 불은 빨간색이에요. 적색. 빨갱이들 뭐 그럴 때 뭐 북한 빨갱이들 그럴 때도 빨갛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는 적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땅은 노라니까 황색이고요. 그리고 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라는 게 쇠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쇠로 이제 칼을 만드는데 영화 보면 옛날에 막 칼싸움하고 그러는데 칼날이 아주 하얗잖아요. 그래서 백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를 갖다가 이제 하얀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수는 흑색에 해당이 됩니다. 흑색. 그러니까 바다를 보시면은요. 바다는 하얗지가 않잖아요. 좀 파라면서 어느 정도 그 검정색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와이나 이렇게 막 주위에 물이 깨끗한 데는 막 하늘색으로 보이는데 우선 동해 앞바다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좀 짙푸른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이 검정색 사이에 있는 그런 색깔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수를 검정색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좀
저녁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바다가 완전히 검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그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맛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이 바닷물은 짜니까 짠맛이고, 그리고 땅에서 그 곡식들이, 단 곡식들이 나오니까 단맛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쓴맛을 봤다, 뭐 사업의 쓴맛을 봤다 그랬을 때, 뭐 피를 흘리고 뭐 권투 선수가 권투를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전부 얻어 터져가지고 막 피 흘리고 코피 터지고 막 이럴 때 쓴맛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는 쓴맛을 나타낸다.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그 아직 열매가 완전히 맺힌 게 아니라 이제 그 처음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들, 처음에 막 달렸을 때 그때 딱 맛을 보면 다 떫은 맛, 신맛이 나죠.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이 매운맛. 옛날에 칼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그 매운맛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장육부를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있잖아요. 너무 처음서부터 원리대로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선 수부터 볼까요? 이 수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로 볼 때는 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오장육부를 볼 때는 신장을 나타내거든요. 신장이 뭐냐면은 콩팥이에요. 콩팥. 그런데 사람의 오장육부 중에 유일하게 그 100% 물로만 된 게 이 콩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은 수술할 수가 없어요. 이식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콩팥을 칼로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터져버려요. 다 그 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에 해당되는 것이 신장 콩팥이에요. 그리고 이 방광이라는 것은 이 비뇨기 계통을 말하니까 이 오줌보를 방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에 해당되는 그 오장육부가 신장과 방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라는 게 이렇게 물이 차 있다 그래요. 물이 차 있어서 이 기라는 이 기관이 이 겉에 달려있는 이 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기 속까지 포함해서 다 그 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기예요. 그러니까 눈이나 뭐 입이나 이런 건 물에 닿아도 되는데 코나 뭐 이런 것도 물에 닿아도 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 귀 안에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에 해당되는 것이 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행의 상생, 상극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오장육부를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 한의학에서는 그 만약에 뭐 간이 아프다. 그러면은 간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을 생해주는 게 수생목이니까 간을 생해주는 게 신장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콩팥을 먼저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거 그것부터 그 조건을 좋게 만들면 그 다음에 간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그 원인이 되는 그 기간을 갖다가 먼저 건강하게 만들면 그 지금 아픈 부위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행의 상생을 잘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라는 것은 간에 해당이 돼요. 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목이 사람의 성장, 발전,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간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는 눈에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 건강을 위해서
소의 간을 먹는다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건강하게 하려면 소 간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먹어요. 그런 식으로 소의 간을 먹습니다. 그 얘기는 이 같은 목기운에 이 신체적으로 이 눈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오장육부가 간이다. 이 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소의 간을 먹으면 사람 간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의 간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 간에 해당이 되는 게요. 이 간이 그리고 이 화에 해당이 되는 게 사람의 혀고요. 사람의 혀고 이 오장육부로는 심장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피가 들어가서 그 피가 뭉쳐 있는 피가 그 뭉쳐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혈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신경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심장을 나타내는 이 화가 혈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목하고 화는 또 목생어 하기 때문에 신경계나 혈관계나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렇게 핏줄이 막혀서 이렇게 걸리는 병이잖아요. 뭐 이런 목하고 화기운이 나쁘신 분들은 뭐 충국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신경계하고 혈관계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심근경색이나 뭐 치매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혀예요, 혀. 근데 이게 이제 맞지는 않는데 이것을 암기하실 때 이 목에 해당되는 게 이제 눈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자로 나무목 말고 눈목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게 눈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화라는 게 빨간색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혀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화에 해당되는 이 신체가 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위거든요. 위. 비장하고 위를 나타내는데 위가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소화기관이 위가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를 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음식을 뭘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먹어서 위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니까 이 토에 해당되는 그 신체는 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그 오장육부는 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하고 토는 서로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화생토에서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혀하고 입은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에 해당되는 것은 혀고 화가 생해주는 토는 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에 해당되는 게 이제 폐거든요. 폐라는 게 이제 호흡기관이잖아요. 숨 쉬는 호흡기관인데 그럼 숨을 어디로 쉽니까? 코로 쉬죠. 그래서 코에 해당되는 신체는 금이다. 그리고 그 오장육부는 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시작하면 무작정 외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공부라는 게 한없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도 아니고, 뭐, 중고등학생들은 뭐 책도 막 한 권, 두 권 분량되는 걸 막 줄줄 외우고 그러지만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해도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면서 해야지 무작정 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귀에는 물이 차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이 수에 해당되는 그 신체가 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장이라는 거, 흔히 콩팥이라고 하는데, 콩팥은 100% 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수술이 안 돼요. 칼로 째면 그냥 푹 터진대요. 그래서 콩팥을 다치신 분들은 콩팥 이식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에 해당되는 그 기관이 바로 신장,
그 콩팥이고, 그리고 방광이라는 것도 쉽게 말해서 오줌보잖아요. 이 물과 관련된 거니까 이 수에 해당되는 오장육부는 신장, 방광이고, 그리고 비뇨기 계통 이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요, 이 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간이 그 신경계 쪽하고 또 관련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체가 눈에 해당이 되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 소의 간을 먹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나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소의 간을 많이 먹는데, 이 눈하고 간이 왜 관련이 있느냐? 같은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목자도 있으니까, 이 목에 해당되는 신체는 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에 해당이 되는 게 혀인데, 혀는 빨갛잖아요. 빨갛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는 게 혀를 잘못 놀리면은, 뭐, 설화라 그러죠? 혀를 잘못 놀려서 화를 당했다, 뭐 이러는데, 이 화라는 게, 뭐, 이 불화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발음이니까, 이 화에 해당이 되는 게 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심장이라는 것은 이 피가 이렇게 뭉쳐있는, 혈관이 뭉쳐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은 혈관계통, 혈관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무슨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그런 뇌졸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이 소화기관을 나타내는데, 입으로 먹으니까 당연히 토는 신체는 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금은 폐에 해당이 되는데 호흡기관이잖아요. 호흡기인데 코로 숨을 쉬니까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코고, 신체는 코고 이 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이라는 것은 폐 대장을 나타내는데, 대장이라는 게 이렇게 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이라는 것이 결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열매가 맺혀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오래되면 이제 땅에 들어가서 배설이라는 것도 결국 맨 나중에 이제 결과잖아요. 이 동물을 봤을 때 음식을 먹고 맨 나중에 결과가 이 배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장이 이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서로 상생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 소장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심장 소장에 관련된 약을 짓는 게 아니라 간에 관련된 약을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생화 해주니까. 그래서 간이 건강해지면 이게 이 건강한 간이 또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의 상생작용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한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 사주도 감명하고 그럴 때는 이것이 생하느냐, 극하느냐, 계속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했던 이 음양 오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충실한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